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는 마음껏 놀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호밀밭에서 그냥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요. 아이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거나 위험한 곳으로 가면 그때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 안전한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시면 아이가 진짜 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답노트를 쓰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 왜 대한민국의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을까요? 네.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처럼 이렇게 고마운 학부모님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녀 교육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모든 그 열정을 쏟아주시는 부모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특히 이제 예전에 다자녀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만 해도 4형제인데, 4명은 뭐 보통이고, 4, 5, 6, 7이 되고, 그러다 3명, 2명 하다가 요즘은 1명, only one kids도 안 되는 이런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의 학부모님들은 대부분은 한 2자녀 내지는 1자녀실 것 같아요. 그 전에 3자녀는 뭐 이런 정도의 이런 느낌이실 거고, 보통은 1자녀 내지는 2자녀, 이게 요즘 학부모님들의 어떤 가족 구성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다자녀 시대보다는 1자녀 내지는 2자녀에 대한 어떤 애정과 그 다음에 그 열정의 그 투입이 더 강해지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애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뭐 모든 걸 다 애한테 다 해주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충분히 이해하고 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애만 안 하면은 괜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옆집에 애는 뭐 아침에 무슨 뭐 어딜 가고 갔다 왔고, 또 어디에는 또 어딜 가고, 얘네들은 무슨 캠프에 갔는데 자꾸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아이들도요, 비교 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언론인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비교를 무지 당합니다. 왜냐하면 기사를 써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평가를 받아요. 우리 신문에 기사를 썼는데 옆 다른 경쟁지도 다 썼는데 저 경쟁지에 있는 그 기자가 기사를 훨씬 더 잘 썼어요. 취재도 잘하고. 그러면 나는, 그리고 또 혼도 나요. 그리고 또 물 먹는다고 합니다. 옆에서 특종을 했는데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까마득하게 몰라가지고 그냥 뭐 했던 물 먹는다 그러면 엄청 혼나요. 나중에 심할서 같은 거 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아주.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경쟁 의식이 가지게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해서 더 취재해서 그거를 만회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경쟁 사회예요. 자기가 스스로 느끼게 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한번 애가 잘 못하면 화를 내고 성적 가지고 성적에 갇힌 아이들이 되는 이런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불안해 하시지 말고 아이들을 믿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굳이 그렇게 아이들하고 비교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잠재력이 있고 가장 이 다음에 크게 될 아이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되도 않는 얘기 한다고 이렇게 하실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입시 경쟁이 있잖아요. 본인이 이겨내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출생 시대에 이제 애들이 줄어들어서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오는 게 고맙습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좀 뭐 보내고 싶어 하는 대학의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그 인기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지방은 텅텅 강의실이 비어 있는데 서울에는 거기 들어가려고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밖에 없는데 더 좋은데 재수시키지 뭐 하나인데 뭐 그래 재수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오케이. 또 삼수 의대생 중에 70% 80%가 재수생 이상인 게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재수하는데 그렇게 많이 돈을 드는데 재수시킬, 삼수시킬, 사수시킬 경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래서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남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뭐 집단 불안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 가지지 말고 아이들을 믿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는 마음껏 놀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애들이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3살에 기저귀 차고 영어 시험 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건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부모의 지나친 개입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성장해주면은 부모님은 만족해하고 좋으시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의대 광풍이 불고 나서부터 공부 좀 한다 그러면 전부 의대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의대 가려고 하지 않고, 아니 소질도 그렇고 적성도 안 맞는데 의대를 가야 되나? 지나친 개입이 아이들의 어떤 이런 몰개성화, 그 다음에 아이들의 탤런트를 사장시켜버리고 아이들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예전에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인기가 끌었었는데, 제가 그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가지고 논문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그 드라마에서 보면 의대 다니는 그 부모는 아이들을 의대 보내려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로이어 변호사 집안은 또 그쪽으로 하려고 그러고, 전부 그들만의 리그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랬던 그 드라마였지 않습니까? 자, 그렇듯이 아이들은 자기 탤런트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동국 선수가 있었죠. 축구 선수. 거기만 자녀를 많이 뒀잖아요. 거기 보니까 아이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운동 그 DNA를 타고나는 운동을 잘하고, 또 어떤 다른 쪽은 또 그렇고. 근데 그렇잖아요. 운동을 강요 안 해도 자기가 좋은 걸 하더라고요. 근데 거긴 다자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문제인데, 하나 둘일 때는 운동 좋아하는데 못하게 하고, 야구 좋아하는데 못하게 하고, 너는 공부해서 무슨 뭐가 되라, 로스쿨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너무 지나친 개입은 이렇게 아이들한테 오히려 장래에, 미래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챗GPT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아이들이 자기 다 알아요, 이제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 마음보다 더 이상 성숙해 있고 한다. 잘 길라잡이만 해주면 좋다. 그래서 저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호밀밭에서 그냥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요. 아이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저 위험한 곳으로 가면 그때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 안전한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시면 아이가 진짜 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 경쟁 없는 평등주의는 세상에 없어요. 사실은 중국 같은 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은 그 치열한 경쟁을 하죠. 그렇지만 경쟁 만능주의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져가는 거는 결국 아이들의 어떤 잠재력을, 탤런트를 오히려 죽이는 이런 결과도 초래한다는 걸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우리가 성숙된 부모로서 우리 40, 50대 부모님들은 그런 걸 좀 더 많이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 같은데, 사교육 없이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교육 참 어렵죠. 근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건 특이한 경우긴 한데,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내고 그냥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다 학교, 대학이라고 치면은 저보다 위 연배니까 대학을 거의 다 갔어요. 늦둥이도 있는데, 늦둥이는 이제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쯤 되고, 2명 애들은 다 학원도 안 다녀서, 그래서 진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렇대. 그래서 불안하지 않았냐? 남들은 다 학원 다니고 뭐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니까, 아니 본인들이 안 다녀도 좋다, 니네 맘대로 하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더라 이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럼 혼자서만 했냐? 요즘은 뭐 인터넷 강의도 많고, 그렇죠? 학교에서도 뭐 선생님들을 귀찮게 할 정도로 이제 모르는 건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도 믿지를 못해서, 아니 진짜 학원 안 다녔냐 그러니까 그건 진짜 확인됐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을 믿으면 이제 그 불안이 없죠. 그러나 아이들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떻게 믿어요? 얘가 거짓말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이의 어떤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불안감을 심어주시지 말고, 너는 유일한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너다. 그렇죠? 그래서 자존감을 세워줘야 돼요. 자존감이 없으면 애들이 그냥 주눅 들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이렇게 키워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있으면 가장 아이들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학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좀 하셔야 돼요. 예, 선생님들이 그래도 하루 종일 이제 과목 선생님도 있지만 담임 선생님들 이렇게 아이들을 학교에서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되면은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교육은 소통이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교육이 뭡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그렇죠? 가르치려면 소통해야 되잖아, 상대방. 그러면 아이가 또 학생이 그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이제 알아들으려면 소통이 돼야 알아듣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부모가 자식을 훈육한다. 그다음에 아이는 부모한테 뭘 배운다.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통과 그다음에 서로 거기서 주고받는 어떤 필링이 있어야 되죠.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느끼는. 그래서 자녀한테는 이제 소통과 공감의 어떤 신뢰를 부모님이 잘 이렇게 다독여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불안감에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대학 학벌, 어느 대학 학력 학벌주의, 이거 너무 강요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요즘은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대학 간판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의 탤런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BTS가 공부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스카이 대학을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나오고 열심히 탤런트를 살려서 세계에서 최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 배움에서 사이버 대학 거기 대부분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학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그거 가장 중요한 건 학벌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로 학벌을 강요하다 보면 애들이 불안해요. 특히 부모님이 좋은 학교를 나온 그 자녀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자기보다도 더 좋은 데 가고 싶어 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하시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는 거는 이해합니다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을 돌아보며 부모도 스스로 공부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제 사회에서 지금 치열하게 그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뭐 사회생활, 경제 활동 외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공부할 시간은 사실 적죠. 그 다음에 자기 조직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하거나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게 곧 공부죠, 사실은.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학부모님들의 열풍, 교육 열풍, 이것만큼은 아주 높이 평가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헌신도 사실 정부에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그 고졸자의 70%에서 80%가 대학을 간다는 거는 어떤 분들은 너무 많다. 외국처럼 30%, 40%, 50%만 가야지 이렇게 많다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고학력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인재 재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일 수 있어서요. 근데 어느 정도의 교육 그런 업그레이드가 됐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예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의 대학교는 옛날에는 뭐 고등학교 수준이다. 고등학교 수준은 중학교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들이 자녀에 너무 이제 얽매이다 보니까 자기 자녀만 생각하는 그런 거는 덤덤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권 문제도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권 문제의 핵심은 뭐냐니까 내 아이만 생각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희초등학교 뭐 사건도 있었고요. 최근에 어떤 사건도 있고 부산에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가 무슨 불이익을 받거나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들한테 무슨 해코지를 당하는 걸 부모님들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선생님들한테도 막 뭐 이렇게 무슨 행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뭐 학교에서 무슨 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또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변호사 사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부모님들이 자기만 너무 생각하는 이런 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학부모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부모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사실 하기는 어렵지만 온라인 수업도 있을 수 있고요. 직접 오프라인으로 이제 매 학기 아니면 한 학년에 그러니까 한 개 연도죠.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번 정도 해서 학부모 교육. 그래서 학부모 교육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외국 같은 데는 PTA라고 그래서 Parent Association 뭐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약한데, 그런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자녀 간에 대한 어떤 윤리라든가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어떤 더불어 교육하는 어떤 이런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 자식만 생각하다 보면요,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기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식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데 선생님이 그 많은 애들의 남의 자식 아닙니까? 근데 제 자식처럼 생각하고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컨트롤이 됩니까?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도 이제 어떤 그 정책적으로 교육청별로라든가, 교육청이 다 교육감님들이 선출직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정부 정책이라기보다도 그건 또 관주도가 되기 때문에 각 교육청별로 사실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실시하는 게 오히려 풀뿌리 교육의 어떤 시작입니다. 교육 자체는 거기서 싹 트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데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거 들어봤지 너무 좋더라 하는 이런, 그리고 요즘 온라인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을 해서 녹화 강의를 해서 이수 좀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사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는 걸까요? 예,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자녀의 그 성장에 영향을 주는 건 진짜 맞죠. 예를 들어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해서 3번 이사 갔잖아요. 그 아들이 그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전에 조선시대에도요, 잘 가르치는 그 서당 주변 집값이 비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아이 서당을 보내는데 저기 어디 그 어느 서당 되게 유명해, 잘해, 잘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장원급제 거기서 나온다고. 로또 복권 할 때 로또 명당이라도 붙여놓듯이, 그건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그런 식으로 잘 가르치는 명강사가 있는 학원이 지금 대치동에서 또 박터지게 이렇게 경쟁하잖아요. 그렇듯이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경쟁을 너무 부추기면요, 아이들이 사실은 모든 세상이 경쟁하는 거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쟁을 너무 처음부터 몰두했던 애들은 제 주변에도 있었는데, 실제로 말씀드리면 뭐 서울대를 갔는데, 서울대에 아주 좋은 과를 갔는데 학교 가서 뭐 적응을 못하고 뭐 하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친했던 그 부모들이 그 자식 얘기를 절대 지금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됐는지. 근데 공부를 무지 잘했어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게 자발적인 공부가 아니라 뭐냐면 이사 다니고 해서 아주 좋은 데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어떻게 보면 인생의 MSG를 쳤다고나 할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는 충실하게 부모를 따랐을 것이고요. 또 한 경우는 뭐 케이스는 뭐 많지만 다 내 거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떤 아이는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더라 이거예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제가 한번 경험했던 건, 대학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는데 아이들이 자꾸 편입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자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존감이 좀 떨어져서요. 그러더니 진짜 반수를 해가지고 그 진짜 좋은 최고 대학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렇죠? 원래 성적이 뭐 그래서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다 탤런트가 다 있어요.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녀 교육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머님, 아버님.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국 아이들한테 맡기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양한 어떤 그 가능성과 다양한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모범답안으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틀에 박힌 애들은 물론 그렇게 가겠죠. 그러나 그게 꼭 정답만은 아니다. 오답 노트를 쓰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사교육에 목을 매는 사교육이 강력한 나라가 된 걸까요?
사교육이 강력하다고 하는데 사교육은 참 이게 뭐라고 할까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한석봉의 어머니도 그 다음에 맹모삼천지교라는 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사가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사교육이 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극성이죠. 그러나 그 극성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상입니다. 그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사교육이냐 하면은 입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숙문주의, 학벌주의, 입신양명 이런 여러 가지 그 교육을 통해서 사회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인생 역전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어느 나라보다도 강했습니다.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입시가 치열하거든요. 거기도 사교육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요새 의대 문제 때문에 4세, 7세 고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학벌주의가 너무 심하고 학력주의가 너무 심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교육보다는 점수 위주의 경쟁 만능주의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특히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정부에서 입각하시는 국무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법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검찰청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런데 율사들 보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스카이 대학이 너무 지배력이 강해요. 그게 옅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지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다 보니까 사교육을 통해서 좋은 대학, 좋은 전공, 그렇죠? 그래서 좋은 학력과 좋은 학벌을 가져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전통적인 그 가치관이 너무 강력하게 뿌리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합니다. 사교육은 나쁜 것인가요? 아니면 필요한 것인가요? 네, 사교육은 간단하게 말하면 나쁘다고 하는 게 제일 명료하겠죠. 그러나 사교육이 나쁜 거라기보다도 어떻게 따지면 또 필요할 영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교육은 공교육의 완전한 대체제가 아닙니다. 단지 보완제일 뿐입니다.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일부분을 사교육이 보충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실 조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도 아이를 키워봤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다 경험했던 거지만 어릴 때는 전부 피아노 학원이다, 태권도 학원이다, 미술 학원이다, 무용 학원이다, 그 다음에 뭐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얘 재능이, 탤런트가 어쩐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교육에서. 요즘은 뭐 방과후 학교도 그렇고 늘봄 학교도 있고 그래서 다양해지긴 했지만 그전부터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나 유아 단계에서는 그런 어떤 재능 발견을 위한 부모님들의 욕심 아니면 당연한 어떤 의무 이것 때문에 사교육을 일부 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는 단계부터는 완전히 입시 위주의 사교육이 됩니다. 그럼 입시 위주의 사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잠자다가 그 다음에 학원 가기 위해서 학교 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교육이 나쁘다기보다도 필요한 학교에서 못하는 거를 사회에서 일부 사교육에서 보완을 할 수 있으나 이거를 필요악으로만 규정할 건 아닙니다. 공교육에서 흡수를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입시를 이제 바꿔야지 사교육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공교육을 살릴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예, 항상 공교육 살린다, 공교육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하는 게 역대 정부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죠.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공교육 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교육이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예컨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그 사회적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의대 문제가 이제 최종 봉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의대생의 70%는 전부 재수생 이상입니다. 그렇죠? N수생이라고 하죠. 재수생 이상을 3수도 하고 4수도 하고 5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수 이상 장수라고도 하죠. 네. 그런데 공교육에서 의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학원을 다니면서 갑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그 의대의 35%에서 40%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 아이들이 갑니다. 그렇죠? 전국의 의대 중에서. 그리고 전국 의대 정원의 입학 정원의 70에서 80%는 누가 가요? 재수생 이상이 N수생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교육이 과연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은 학원 강사보다는 더 우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용고사를 볼 때도 아주 치열하지 않습니까? 임용고사를 봐서 붙은 그 합격한 그 선생님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수업을 공부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던 분들이 이제 사교육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교육이 왜 문제입니까? 선생님들도 우수하고 다 여러 가지로 여건도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업 방법과 입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업 방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목고 얘기도 하고 영재고 얘기도 하고 과학고 얘기도 하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수준별 수업을 해요. 그쪽에서는. 잘하는 애들, 그중에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리그를 달리해서 또 이렇게 특성화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지금 고교 학점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잘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30명이면 15명 수준에 놓고서 가르치는 게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에서 이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학원은 어쩌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시험을 봐서 반편성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입시에 관한 하는 사교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아주 우수하고 학교 환경도 괜찮지만 입시의 앞에만 가면 공교육이 사교육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교육을 줄일 수는 있어도 끊어버릴 수는 없는 이런 현상이라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입시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꿔가는 이런 노력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는 한은 이게 공교육을 살리자고 한다는 거는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교육 현실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제가 공대의 몰락과 의대의 급부상이라고 우리나라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공영방송인 KBS에서 중국의 실태와 우리나라 실태를 비교한 프로그램을 방송했어요. 제가 인상적으로 봤는데 거기에 뭐냐면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보면은 공대도 잘 안 가고 인문계는 더한 상황이죠. 그리고 의대 중심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세 고시다, 7세 고시도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말도 잘 안 되는 아이들한테 지금 4살 된 애들이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고 그래서 기저귀 차고 시험을 보고 7살에 의대반을 간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수학 벌써 가르치고, 그게 과연 창의성과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진짜 억눌리고 어린 그 천진난만한 애들이 벌써 경쟁에 몰리는 겁니다. 저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도 크고,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부모주의, 페어런트 크러쉬라고 하죠. 부모 만능주의.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4살, 5살 애들이 그게 무슨 그렇죠? 그 애들은 막 놀고, 그렇죠?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척박한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이만큼 왔긴 했지만, 그때 흙놀이하고 그냥 막 놀던 그럴 때 오히려 창의성이 생기고 그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친구들과의 어떤 어울림도 그때 자연스럽게 생겼고, 동료의식도 생기고, 협업 생각, 그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입니다. 공감력도 생기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력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로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면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근데 지금 같은 교육의 현실에서 경쟁주의, 오로지 점수 위주의 이런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 거냐 생각해 보세요. 챗GPT 시대라 AI 시대가 이렇게 막 오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오지선다형 수능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고르고 하는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와가지고는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유명한 빌 게이츠나 이런 그분들이 대학을 나왔습니까? 그분들이 대학 졸업하지 않았어요. 대학 다니다가 대학 교육이 내게 안 맞는다 그래서
다 중퇴하고 했던 분인데 이런 세계적인 어떤 디지털 혁명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창의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다. 학원에 갇힌 아이들, 그렇죠? 공부에 갇힌 아이들, 부모에 갇힌 아이들 같아서 너무 불쌍하고 어른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부모는 사교육을 끊을 수 있을까요? 학부모님들이 페어런트 크러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학부모님들의 심정은 누구보다도 이해합니다. 저도 학부모였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교육은 사실은 끊는 분도 있어요, 일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경쟁이라는 게 나만 혼자 안 하면은 불안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저렇게 달리고 있는데 나는 그냥 제자리에 있어? 그게 붉은 여왕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똑같아요. 젖먹던 심을 내서 뛰지 않으면 이 자리도 이제 지키기가 어려워요. 남들은 다 뛰는데. 사교육 4세, 7세 그게 일부 서울의 뭐 일부 지역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불안하거든요. 쟤네들은 저렇게 가서 학원 가서 저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애는 그냥 놔둬도 될까? 뭐 이런 불안 심리가 되게 크죠. 그러나 그걸 끊어야 됩니다. 사실은 사교육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끊을 수는 없고 보완적인 걸 해야지 사교육이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 불균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 생활 전역할 때 입시 설명회를 많이 가봤어요. 그러면 학원에서 입시 설명회를 하고 나면 수능 끝나고 하죠. 그러면 아주 인산이네 아주 그냥 미어 터집니다. 그거 어디 서 있을 때도 없어요.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다 와서 들어요. 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든요. 사교육이. 그것도 하나의 사교육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어느 학원이 배치표, 그 다음에 진학지도 이런 가이드북을 무료로 다 나눠줘요. 그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강당 빌려야지, 그 다음에 그 시설 설치해야지, 현수막 설치해야지, 책자 다 나눠주잖아요, 공짜.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더 학원으로서는 인터레스트가 크죠. 이익이 많죠. 왜? 그러면 그 학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학원으로 몰려오게 되고 컨설팅을 받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수업, 뭐 대입 재수학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들이 불안 심리를 없앨 수 있는 교육의 정책의 안정성, 입시의 투명성, 입시의 일관성, 입시의 지속성 이런 거를 계속 정부에서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정보의 불균형. 공교육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들이 되게 좋으신 우수한 선생님들인데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교육은 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재간이 없죠. 물론 공교육에서 교사단도 만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정부 지원은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스타 교사도 만들고 더 할 수 있다. 공교육에서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사교육에 의존하게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하고 싶어도 여기가 잘해주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돈이 컨설팅비가 1시간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해도 그때만큼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를 위해서. 근데 학교에서 뭐 컨설팅 하는데 무료로 해도 거기 안 가고 여기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의 이런 사교육의 의존도는 공교육에서 그런 불안 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교육을 이길 수 있도록 정부라는 게 뭡니까? 교육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예산도 따로 지금 조금 있어요. 쥐꼬리만큼 더 확 늘려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사교육한테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사교육을 이제 도와준다고 제가 이제 책에도 썼었어요. 사교육 도우미인가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입시 정책을 바꾸거나 어떤 정책을 바꿀 때마다 사교육이 들썩거리거든요. 사실은 특히 말하는 국영수 사교육이 많이 줄어든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다시 올라가고 하는 건 입시가 바뀌죠. 이번에도 입시가 또 바뀌었잖아요. 2028학년도 입시 또 바뀌고요. 그 예전에 그랬습니다. 디지털화가 가장 중요하다 뭐 해서 애들한테 코딩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학원에서 전부 그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애들 다 코딩 학원 보냈어요. 그 다음에 뭐 영어를 절대평가로 한다니까 수능에서 영어 학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수학 그런 게 더 강화되겠죠. 그러면 그쪽 학원이 더 많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바꿀 때마다 학원은 살아 움직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제가 전두환 정권 때 갑자기 학원 과외 금지하고 학원 못 다니게 하고 본고사를 폐지해 버렸어요. 저는 갑자기 그랬습니다. 7월 말에. 그래서 그때 그 조치로 인해 저는 학원을 다녀보지 못했는데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러나 학원을 안 다닌 저만 안 다녔을까요? 그때 부유층 애들은 전부 저기 고액과외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알아요. 친구들, 뭐 수학, 영어 이렇게 막 과외를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일반 학생들은 대부분 못 다니게 하니까, 불법이니까. 예, 학원은 당연히 재수생 외에는 못 다녔으니까, 재학생은 못 다녔으니까 그랬고,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불법이라고 아니면 법으로 규제를 해도 사교육을 받을 사람은 암암리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북한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평양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근데 거기서 특목고를 갔었어요. 금성학원 이런데. 진짜 대단해요, 경쟁이.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봐서 1등부터 꼴찌까지 복대에다 싹 붙여놔요. 거기 선생님, 리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도대체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있겠느냐 했더니 그게 바로 공부의 자극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005년에 갔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드리는 건 거기서도 사교육이 있더라고요. 단간부 이래서 몰래 과외를 시킨다는 겁니까? 돈 많이 든답니다. 이렇게 김일성 대학에 있는 학생들한테 돈 주고 이렇게 한다는 그 얘기를 제가 선생님한테 직접 들어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그 지금 현재 사교육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줄여줘야 돼요. 줄여줘야 되고, 예전에는 부의 격차가 지금보다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농촌 출신인데 다 똑같아요. 그냥 뭐.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 빈부 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강남에 같은 경우라든가, 우리나라는 흑기 강남 상부를 얘기를 하지만 그쪽 지역 학생들의 어떤 사교육 비용하고 시골 지역의 우리 다른 지역하고의 보세요. 도농 지역 같은 데는 아예 학원도 뭐 몇 개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사교육 거의 잘 못 받죠. 그래서 기숙형 학교에서 하고 그러면서 잘 하고 있어요. 공교육에서 얼마든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능이라든가 이런 점수로 위주의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은 대치동의 그 학원 선생님들 맨날 그것만 해가지고 하는 선생님들이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기능적인 걸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는. 그렇죠? 기술적으로 문제를 안 풀리는 거. 그래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결국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대입 제도의 문제 때문에 이제 사교육에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닌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있죠. 코로나19 때 모든 그 학원이 셧다운을 했습니다. 모든 그렇죠. 집합금지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한 사람만 코비드에 걸려도, 코로나에 걸려도 그 학원이라든가 회사 이런 건 다 셧다운하게 돼 있었죠. 문을 닫게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정부에서 학원도 어렵다 해가지고 소규모 학원, 이런 학원은 정부 지원금을 다 지원해줬습니다. 대형 학원 말고요. 우리가 말하는 큰 학원,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학원들 말고 나머지 소상공인 분류로 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내신 학원, 무슨 학원 이런 데는 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내줬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그게 물론 그 사람들도 생업이 있으니까 해줘야 되지만 정부가 사교육까지 지원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난 그거는 참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더 연구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입시의 문제, 그 다음에 공교육의 어떤 정보 공개의 범위의 확대, 그 다음에 스타 교수의 어떤 양성,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교육의 불안감 마케팅에 당하지 않는 방법 있을까요? 학원을 알아보다 보면 논술도 해야 할 것 같고 내신도 해야 할 것 같고 너무 복잡합니다. 사교육에 가면은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고, 어디가 아프면 내과 가고, 어디 아프면 또 정형외과 가고, 부위가 다 다르지 않나요? 그렇듯이 사교육의 가장 강점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약한 점을 그걸 콕콕 집어서 처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이 약해, 그 다음에 나는 내신이 약해, 나는 학종에서 뭐가 약해 하면은 그런 학원들이 다 전문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학원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거 못하면은 만점 받아도 뭐 의대 못 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내신이 안 좋으면 또 만점 받아도 서울대 의대 못 가 이런 식으로 불안하게 하니까 1등 하는 애들도 학원 가서 이렇게 막 합니다. 이런 불안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사교육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특목고를 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험 볼 때 보면 아주 문제를 어렵게 냅니다. 근데 어머님 애를 테스트 해보니까 같은 학년 아이들은 이게 평균 70점을 받는데 얘는 30점밖에 안 되네요. 이거 큰일 못 갑니다. 문제를 되게 어려놓고 애를 좌절시켜 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0점 받아가지고 이게 막 그리고 부모님이 당연히 거기 보내고 근데 실질적으로 평균 70점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안 마케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교과 과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그 어떤 그 커리큘럼의 높낮이를 좀 잘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학교에다 줘야 돼요. 지금은 공통교육과정이라 그래서 학교에서는 똑같이 가르치게 되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율권을 줘서 학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래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준에 따라서 저는 그걸 333 법칙이라고 합니다. 333 법칙이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30%는 수업을 들어요. 그 다음에 30%는 자요. 그 다음에 또 30%는 딴 공부해요.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적어져서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만 중고등학교 가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여러 가지로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정보 뭐 데이터베이스 많지 않습니까? 국가정보 포탈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건 제한적입니다. 사실 진짜 학부모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공개를 해주시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선생님을 믿게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강사를 더 신뢰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고 실제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장난 너무 심하게 하고 뭐 한다고 한 대 이렇게 꼴밤이라도 때리면 학부모들이 난리를 칩니다. 근데 학원에서 애들가 졸고 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꼴밤 한 대 때리면 잘했다고 그래요. 고맙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현상, 이런 거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학부모님들도 학교 선생님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더 실력 좋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믿고 따르게 하는 이런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한국의 교사들은 네이션 빌더, 국가 건설자라고 하면서 칭송해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교사분들이 그만큼 미국에서도 볼 때 우리나라는 최우수한 분들이 가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행복한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근데 다만 학교의 교습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이런 자율권이 많이 제한돼 있고 그 다음에 입시에 찐눌리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자유로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마음대로 가르치고 마음대로 압박을 할 수 있는 학원이 오히려 학부모들은 더 자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학원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평생 젊어서 부모님들이 40대 50대 부모님들이 애써서 번 돈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번 돈을 가지고 전부 학원에다 갖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뜯어 고쳐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난맥상은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세계적으로도 관심 있는 아주 경쟁력 있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633 제도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12년 동안 아주 그 대학을까지 졸업할 때까지 헌신하십니다. 근데 그 기회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도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야, 젊었을 때 그 힘들여서 애쓰고 공부 가르쳐 놓느라고 우리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나이 들고 이 다음에 아프면은 또 그 평생 애썼던 공을 다 병원에다 갖다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농담도 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그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제 또 바뀔 겁니다. 새 교육부 장관도 이제 오면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놓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학부모 권력이 아니라
뭐랄까요, 학부모 주권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세요. 이게 왜 또 입시를 이렇게 바꾸느냐, 왜 이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느냐, 학원에 한번 장관이 가봐라. 그러면 그런 느낌을, 그런 목소리를 적극 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고 거기에 따라서 주머니를 열어왔던 게 우리 학부모님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얼마나 더 주머니를 열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의 주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도 내 자식만 귀한 게 아니라 남의 자식도 다 내 자식 같다는 이런 생각으로 학부모님들의 어떤 의식 전환도 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너무 경쟁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챗GPT 시대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이는 이런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아이들이 창의성 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떤 아이가 어떤 큰 빅샷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계적인 교육은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을 담은 걸 제가 책을 한번 엮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 생활을 31년 하고 이제 대학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 기자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 장관들의 어떤 정책과 그다음에 현재의 고등학교의 고교 학점제라든가 그다음에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통시적으로 한번 다룬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요. 여러분 비판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정부 관료 엄청 비판했습니다. 장관님들도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이재명 정부에서 원칙을 지키고 잘 하시라고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대한민국 교육의 불편한 진실인데요. 제가 기자 생활을 했던 그런 기록을 다 들추어내서 다시 살려내서 쓴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